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쉬셨나요? 네, 네, 제목은 좀 딱딱하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기술과 예술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디어와 아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늘 기술과 예술의 그 둘 사이에서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면 예술로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작업하지 않고 있지? 항상 사고는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를 봤더니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까지 새로운 기술에 주목을 하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에 많은 방해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테크놀로지와 아트는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달라 보이지만 과거에는 하나였습니다.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은 15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 16세기 시작되었던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 그때 과학과 예술이 하나였죠. 자, 이 작품은 제 작품 중에 일부분인데 로봇입니다. 근데 이 작품의 의미는 우리 바닥에 살아가는 로봇은 하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해와 달, 즉 빛과 어두움 속에서 그게 반복되면서 계속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동적 존재이고요. 그러다가 꼬리에 달린 저 펜으로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는 작품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테크놀로지로 말해볼까요? 저건 아두이노 보드로 컴파일링된 프로그램이고요. 라이트 센서와 그 다음에 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 서버 모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굉장히 공학적으로 들리지만 뭔가 감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이용하지만 그거를 문화 콘텐츠화 할 때는 항상 기술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르네상스 시대 때 원근법을 기반으로 한 그림입니다. 즉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어떠한 소실점이라는 게 있죠. 그 소실점을 중심으로 해서 크기와 공간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잘 아시는 모네 화가의 인상파 그림이죠. 르행 대성당을 1년여 동안 60편 넘게 작업을 했던 화가의 작품입니다. 바로 르네상스 이후에 저런 작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술적으로 서양 회화 역사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카메라였습니다. 렌즈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카메라가 최초의 카메라의 모델이죠. 카메라의 렌즈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전에 그려왔던 서양 회화의 원근법의 소실점이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였고, 저것이 받아들이는 상은 사각형이었습니다. 그 사각형은 캔버스에 프레임이 되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다쥐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각형이 발전되어서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저 카메라로 인해서 그 뒤에 화가들은 작품을 바꿉니다. 근데 아까처럼 테크놀로지가 왔으니까 카메라를 이용해서 작품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그 당시에 서양 화가들은 카메라를 피해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보는 시선, 그 전에 화가가 보던 시선의 개념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다르게 개념을 섞어서 받아들여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주의 그림, 후기 인상파, 그 다음에 현대 추상 회화에 근원했던 칸디스키 작품까지 많은 작품들이 그 당시에 발표되게 되죠. 결국에는 기술이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을 다르게 쓰므로 해서 예술의 창조의 원동력으로 썼다는 증거죠. 그래서 두 개의 속성을 비교해 보시면, 기술은 과학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항상 논리적 근거를 찾아요. 정답이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다시 정답을 찾죠. 하지만 예술은 정답이 아닌 오류를 답으로 생각합니다. 즉 오류에서 근거를 찾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삼각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도표로 하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왔지만 불행히도 예체능의 그 전공을 갖고 이과를 들어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수학을 했거든요. 이 미술하는 사람이 수학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불일치를 극복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거의 정신이 없었는데 하지만 지금에 와서 저도 미술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때 배웠던 수학과 모든 과학적인 것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예술적 창조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근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강색과 이 블루톤의 이 두 가지 보색이 서로 반대되어 있지만 중간에 합쳐진 이 부분은 굉장히 마술과 같은 부분이어서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보색이 합쳐졌지만 더해져서 하나의 더 큰, 더 밝은 빛이 나오는 것이 이제 제가 예술과 기술을 생각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을 가지고 예술을 만들었을 때 그게 하나의 작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제가 오늘 강연해 드릴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미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문 용어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서로 상호적인 침투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과 예술을 두 개를 더하는 것, 빼는 것, 그런 단순한 더하기, 곱하기의 물질적인 더하기, 그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개를 섞는 것입니다. 아까 융합이라는 말도 쓰고 자연스럽게 전주라는 도시가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졌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호 침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자, 불에 타기 쉬운 통나무를 자릅니다. 잘라서 조각을 내면 물리적으로는 분해가 되지만 통나무는 그대로 통나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기와 만나서 산화가 되면 불이 붙으면 밑에 재가 남죠. 그 재는 곧 기술과 예술이 상호 침투해서 만들어낸 융합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융합을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말로 많이 써서 동양의 음악과 서양 음악을 섞습니다. 근데 그게 섞는 게 어떤 개념을 섞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코어를 이렇게 나열해줘. 두 개를 똑같이 나열해주고 동양 악기로 서양을 연주해주고 그래서 단순하게 개체끼리의 결합이 아닌 두 개의 속성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융합의 인터미디어의 개념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결과물이 대중적이어야 되고 널리 보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화 콘텐츠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또 속성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저렴해야 된다. 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갖고 있는 휴대폰은 비싸도 합니다. 이건 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급하려면 할부라서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내주시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보급화된다는 것은 값이 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쉬워야 된다. 내가 이거를 다루는 툴로서 쉬운 기술로 전환해야 된다. 세 번째는 보급률이 높아, 즉 누구나 쓸 수 있는 퍼플러한 인기가 있는 작품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런 것을 이룬 것이 있습니다. 구텐베르기 활자도 있고요. 우리 이미 고려시대 때 서양보다 앞서서 활자 기술을 발명했죠. 그래서 그 활자로 인해서 지식이라는 것이 널리 퍼졌어요. 복제되면서. 그래서 그 지식과 권력을 갖고 있는 주체가 사라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굉장히 비싸 보이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작게 캠코더를 만들어져서 소화됐죠. 과거에는 영화 카메라가 있었는데 영화 카메라는 전문가만 찍었던 거에 비해서 비디오는 일반 사람들이 찍게 되었고요. 지금은 캠코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작게 나왔고 혹은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방송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그걸 촉진시킨 것은 바로 컴퓨터입니다.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이 컴퓨터는 이걸로 인해서 네트워크망이 생겼죠. 그리고 처음에는 컴퓨터는 굉장히 큰 고철덩어리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전산에 가까운 계산하는 기계였고 전쟁에 쓰이는 하나의 측정 도구였다면 그것을 퍼스널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PC라는 이름으로 가정의 각 가정마다 다 보급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새롭게 누리고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요? SNS라고 하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문화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발적으로 그냥 유행에 따라서 나타나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어지면서 계승되어진다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전통 문화에 계속 우리가 그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될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옛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거를 원형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변형을 시키죠. 그 변형의 위치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점이죠. 그래서 미래에는 2016년에 한국은 이러이러한 게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들이 사실은 전통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술과 융합의 모습,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서양은 이렇게 많은 역사적 단계를 거치면서 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물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 이후에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임진왜란 후에 또다시 일어났던 어떤 그 새로운 과학의 힘, 과학기술의 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일본에 의한 근대화로 인해서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있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구화된 과학기술로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열심히 전통적인 것을 갖고 끄집어 올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섞일 수도 있지만 안 섞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어떤 지점, 과거의 지점에 다시 돌아가서 그 시대의 문화를 읽을 수 있는 해독이 필요해요. 자, 10년 전에 어떠한 미술관에서 저한테 전시제에 왔습니다. 리메이크 코리아라고 하는 전시를 할 건데 조선시대 과거의 어떤 그 매티리얼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봐라 라는 게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정해진 미션은 조선시대 병풍도 중에 하나인 평생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평생도는 지금 김홍도가 그린 작품을 갖고 왔는데 말 그대로 그 조선시대에 사람이 태어나서 돌잡이를 하고 돌잡이를 통해서 얘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추측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학문을 닦아서 과거 급제하죠. 즉 이건 이제 사대부에게만 주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급제를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고 국가에 봉사를 한 후에 나중에 이제 관직을 얻어서 퇴임을 하는 그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평생 동안의 일들을 마치 교본처럼 그림을 그려서 병풍으로 만들어서 사대부 집에 다 이렇게 배포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현대에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니 돌잡이는 지금의 우리의 직업관, 이 아이는 신용카드를 집었으니까 경제인이 될 거야. 연필을 집었으니까 학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직업관이 이미 생기고요. 직업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학원을 다니죠.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취준생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림마다 잔들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사회 현실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큐브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에는 3D로 되어 있는 큐브에 옛날 평생도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요. 관객이 저 앞에 눈높이를 맞춥니다. 딱 쓰면 눈높이를 맞추면 각각의 평생도의 과정에 해당되는 현대인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시 눈높이를 피해서 옆으로 비끼면 다시 옛날 평생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목은 컨버전트 큐브라고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은 과거의 것이 현대에 그대로 우리는 변형이 되어 있지만 큰 틀은 그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창의적 예술 작업을 할 때 이런 지금 저는 테크놀로지를 쓴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센서가 있고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쨌든 테크놀로지잖아요. 그거를 과거에 전통코를 했을 때 그 기술의 개념을 가지고 전통에 대입을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시점이었더라고요. 과거에 그 아까 말한 카메라 원근법도 사실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서 있는 시점에서부터 비롯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보면 개념이 들어가면 관점이 됩니다. 자기의 관점이 되고 서로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되고 그게 더 커지면 가치관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면 하나의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의 국가가 갖고 있는 하나의 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시점과 관점, 가치관이 모이면 세계관이 된다는 것. 이걸로 인해서 서양은 근대를 이루었잖아요. 산업혁명 후에 근대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근대 체계를 전 세계적으로 강제적으로 침략을 했죠. 지금 어떻게 보면 탈서구화 시대에 다시 돌아갔지만 하지만 재밌게도 지금 이 서양은 다시 자기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동양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알베르티가 16세기에 만든 시각 피라미드를 잠깐 보시면 D라고 써 있는 오른편에 그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은 이제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아까 말한 저 시점 위치죠. 보는 위치의 위치고 이 A와 A' 이루어진 이 타원형은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물체예요.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바라보고 새롭게 우리한테 다가온 어떤 물질을 바라보고 풍경을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 횡단면을 놓으면 똑같은 복사본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서양에서 원근법을 토대로 한 시각 피라미드 이론이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림을 그리고 뭐 근대 체계에서는 원근법을 만들어서 하나의 권력 구조화 시키는 것과 동일시 시키고 그 다음에 사진의 카메라를 하나를 만들고 영화까지 되면서 지금의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이 구조와 거의 유사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인터넷이라는 이후에 여러 가지 디지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바라보고 있는 거에 이 작은 이 복사본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실제 세계보다는 가상의 세계를 더 중요시하는 이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왼쪽은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세기에 그렸던 아르노 벨리의 이제 드로잉입니다. 오른쪽은 유명한 겸재 정선 화가죠. 화가의 금강산도입니다. 물론 그려진 시기는 다르지만 왼쪽은 서구의 시선으로 그려진 풍경화, 오른쪽은 한국의 동양적 시선으로 그려진 풍경화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왜 달랐을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렸을까? 생각해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랬을 겁니다. 저 산과 강이 진짜 아름답네. 똑같이 그려야지. 내가 가져야지. 남한테 똑같이 그렸다고 자랑해야지. 칭찬받아야지. 그럴 겁니다. 자, 오른쪽은 겸재정선 같은 경우에는 저 산을 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싶다. 근데 내 방에 감상할 수 있도록 병풍에 넣고 싶어요. 근데 개옥도 보고 산도 보고 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그려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그 장소에 가서 그렸겠죠. 보고 그렸겠죠. 근데 겸재정선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고 그립니다. 그 장소에 그림을 그리러 가지 않습니다. 보고 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담아서 펼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점 회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굉장히 다시 역으로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게 해주는 기술이 또 존재합니다. 즉 왼쪽은 이젤 페인팅이에요. 즉 화면을 보고 대상과 내가 수평으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캔버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받쳐주는 이젤이라는 도구가 있었고요. 이것도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대상을 소실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던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문방사호라고 대표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회화 도구죠. 그래서 화선지를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펼쳤죠. 펼치다 보니까 시선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소실점도 굉장히 많은 소실점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풍경을 그릴 때나 어떤 사물을 그릴 때 내가 바라본 곳을 여러 개를 겹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신적인 그 사진에 가까운 그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과 관점과 공간 개념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이 서양 회화와 동양 회화의 어떤 차이점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테크놀로지로 유행되고 있는 VR이라는 가상현실의 테크놀로지의 구도가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문인화가들이 많이 그렸던 사유하는 그림, 둘러볼 수 있는 그림, 병풍회화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오른쪽은 VR 요즘에 많이 유행하죠. 많은 사람들이 찍는 거 360도 돌아서 모든 사람들 한 화면에 모아놓을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왕의 행차하는 장면들을 각각 시점마다 다르게 해서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즉 와이드한 여러 가지 화면들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실점을 망가뜨리는 테크놀로지로서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작품에 대입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1년 전에 조선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풍의 큰 그림을 VR 화면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VR의 그 특징은 그 각각의 독립된 레이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3D 화면으로 거리를 두면서 3D 공간 안에서 재현을 해야만 360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어떤가요? 이미 다 그려져 완성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걸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떼어냈을 때 그것은 역시 평면이기 때문에 그림이라는 속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 공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도는 서구의 과학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한번 더해봤다. 또 버추얼 리얼리티의 공간하고 병풍회화의 공간을 대입해봐서 융합시키려 했다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김홍도가 금강산을 여행을 하고 와서 금강산 전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그림을 하나의 책을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 이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가본 것처럼 병풍을 그리지 않고 VR을 만들어서 이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스틸컷인데 다소 그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전문 용어로 스티칭이라고 그러죠. 각각의 여러 개의 시점의 화면들이 좀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그 화면을 제가 직접 VR 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바라보고 있는 거를 실제로 녹화를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거를 레이어를 다 분리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상현실이 가능한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 위에다가 각각의 그림들을 하나씩 바느질 하듯이 이어붙였습니다. 합성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닥쳐진 한계점은 무엇이냐면 과연 동양화를 특히 한국의 조선회화의 실경산수화를 우리가 다르게 보는 방식이었다는 게 만족하지만 그거에 대한 공간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간을 3D를 만들어서 설정을 해놓고 그 위에 우리의 전통 회화를 그림을 담을 그릇을 담자. 그래서 달이라는 거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컨셉은 보통 우리가 VR 게임은 굉장히 정신없고 뭔가 이렇게 어딘가를 가야 되고 뭔가를 득템을 해야 되고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막 굉장히 뛰어다니죠. 저는 그 게임의 플랫폼을 따오면서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게임성 요소들을. 그리고 빈 공간만 만들어서 동양화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맞는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달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어떤 소재를 넣어서 이 안에 들어가면 관객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3월 달에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실제로 달 모델링을 한 그 입시작품을 설치를 했고요. 관객들은 이 앞에 와서 고글을 끼면 이 달이 놓여져 있는 하나의 가상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한번 고글을 껴보고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꺼져 있어서 조이스틱으로 일단은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고글을 끼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걸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조이스틱으로 끼고 달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이스틱으로 이제 게임 하듯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달 공간에 들어가면 이 지금 구글이 지금 연결이 불안해가지고 안 되는데 저 위에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신윤복의 그 월화정인도라고 하는 작품이죠. 그리고 나와서 다시 한번 다른 달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는 약간 게임성 요소를 넣어서 이 달 안에 들어갔을 때만 소리가 느끼게 해주게끔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민화 중에 하나이죠. 유명한 민화죠. 신윤복의 그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게임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정신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부분에 가서는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숫가도 만들어 놨고요. 그 호숫가가 위편에 가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달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민화로 유명한 그 1월 오봉도인 거죠. 달과 해와 5개의 봉우리가 있는 민화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대에서도 계속 각색되어져서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낭떠러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꼭 한 번은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위에 달이 있고요. 저도 한번 던져볼까요? 던지면 투명한 유리로 막아놨습니다. 가끔 낭떠러지에 들어가서 못 나오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들어가면 낭떠러지 들어가면 위로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동양화에서 보는 이걸로 일단 시연을 마칠게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공간들은 대부분 사유화의 공간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게임성 요소를 다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빈 공간만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 재미난 점이 있었지만 이제 뭔가 안 좋은 점들은 과연 이 공간이 우리 그림의 공간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로는 한옥을 테마로 해서 한옥의 방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 방들이 공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VR을 끼고 관객이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 전통 회화 혹은 전통 문화의 어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돌출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서구의 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나라는 자생된 과학기술과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게 가장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는 15세기 세종시대의 과학문화가 저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과학기술을 가지고 예술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세종시대 과학은 역사를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중세시대 때는 서구과학이 거의 제로였거든요. 오히려 이슬람의 과학이 발달했고요. 그게 이제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실크로드 통해 들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선 초기에 그거를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과학 사이에 어쨌든 서구의 근대과학이 시작된 시기가 16세기니까 그 사이에 역사적 공백을 메꾼 게 바로 15세기 세종시대 과학이라고 보고 있고요.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글씨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한 가지 문헌을 말씀드리면 83년도에 일본에서 나온 과학사 기술사전을 인용하면 1400에서 1450년대까지 불과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이에 한국에서 29건, 중국에서는 5건, 일본에서는 0건이 어떤 과학적 업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술과 예술 이 두 가지는 상충되어 있지만 어쨌든 만나야 되고요. 그 만나는 과정이 아까 말한 서로 인터미디어적인 상호 침투를 이루고 그리고 다음에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보급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로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을 이루어내면서 서로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역시나 기술은 과학이기 때문에 바로 전에 있었던 연구 과제를 극복을 하려고 하는 단점을 극복을 하려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성향을 갖고 있고요. 예술은 역시나 앞에 보이지 않지만 가설로서 만들어진 미래 상상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앞으로 나갈 때 안 보이면 예술이 프레시를 앞으로 켜줘서 또 인사이트를 영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의 힘을 얻어서 예술은 그걸 또 표현해주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보면 시대를 초월하는 원초적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고려시대 때부터 계속 지속된 것이고 서구에게 융합되어진 유일의 어떤 존재였기 때문인 거죠. 다만 지금의 우리 과학기술로서는 해답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당연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원초적 기술을 생각하고 그거를 문화 콘텐츠화 시키는 예술가로서 노력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미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형자산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거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가능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